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메시지를 내세워 재차 용퇴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뇨한 위원장과 당 주류 의원들 간 분위기 심상치가 않은데 당장 김기현 대표만 봐도 지금 사흘 연속 혁신위를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저희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네, 혁신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이 사실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왜 빨리 안 하고 왜 파격적으로 안 하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혁신이라는 것이 파격적이어야 하고 또 적시적이어야 하고 가시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격적이라는 부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안들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적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안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민심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당내 갈등들도 봉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이제 이뇨한 위원장께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을 끌어들인 부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면은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고 또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이건 그만큼 어렵다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역시 윤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핵심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진척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류 어떻게 읽으세요? 혁신위가 운영되면 당 대표는 늘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혁신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각서를 써라, 이런 그 혁신위에서 당의 입장과 적절하지 않은 어떤 혁신 안들을 내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콜을 받아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용산에서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복하는 꼴처럼 보여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진짜 바진가 이런 갈등에 지금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민주당 혁신의 과정보다도 훨씬 더 좀 보기 안 좋은 김기현 대표 체제와 용산 체제의 싸움처럼 그 사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용산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혁신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의 최고조인 것 같은데 다음 총선까지 쭉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혁신을 위한 바람 잡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혁신을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기고 이런 바람 잡는 역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장이 어떤 인사들을 당으로 영입해오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지역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이런 바람 잡는 과정이 지나친 갈등으로 비화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공천에서도 불공정한 공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요한 위원장 말처럼 용산의 개입, 용산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향후 당에서의 공천을 집행하는 이런 인사들도 만약에 이런 말이 또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용산과 당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김 대표가 오늘 직접 했던 발언만 지금 범위를 좀 좁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통령을 언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이런 네. 입장 내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고 어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당 지도부가 총선을 관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본인이 이 당 지도부를 잘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군요. 그것은 이번 총선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 하는 본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부분인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인여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제 김기현 대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관련 기구들에서 적절하게 녹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말하자면은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라든가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천 관련 기구가 말하자면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가 뜨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그 혁신안들을 녹여 나가겠다,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혀지는데, 근데 그때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120일 전까지 이제 구성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대위 얘기 나옵니다만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안들이 그 공관위 속에서 반영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은 금방인데 국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정말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신뢰성을 보여줄지가 문제입니다.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이에서 혁신적인 우리의 방안들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예, 김 대표 이렇게 지금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당 내부의 어떤 강한 반발의 흐름들 이런 걸 보고 좀 인 위원장이나 혁신위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혁신위가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당내 생각은 뭐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보강할까,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면서 이뇨한 위원장을 모셔온 건데 이 혁신의 활동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멸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려볼까요? 네. 혁신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이제 혁신위 조기에 다시 거론을 하면서 이제 용퇴 수용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좀 어떤 기한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혁신위에서도 좀 더 강경한 카드를 들고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최대 강경한 카드를 내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 이상의 강경한 카드는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오신환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혁신을 안 받아들이면 당이 죽기 때문에 뭐 혁신을 해체해야지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김경진 의원이 조기 해체는 없다. 그거는 너무 나간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무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혁신을 제대로 받으면 국민의힘의 혁신은 성공할 수 있겠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현재 혁신의 대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처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아무런 성과 없는 혁신의 활동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그 갈등은 이제 공천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 과정은 그저 소리만 요란하고 오히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 대표는 총선은 중화대술이다 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앞으로 잘 지휘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속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제 희생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의 희생,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혁신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든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변화를 원한다 이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숙명이죠. 그게 이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숙명인데 그런 부분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니까 따르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의구심을 가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정속의 개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개혁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빠르게 가시적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곧 조만간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걸 형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 결단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뭐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뭐 강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혁이 혁신이 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대통령을 원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방법 가운데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계 은퇴예요. 이번에 불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계 은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나듯이 정계 은퇴를 하는 것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카드를 동시에 갖고 있고 그것을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시라 해야 될 텐데 그 카드가 결코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최근에 인 위원장이 연일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 이걸 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 앞에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있는데 국무위원으로 그러면 국무위원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당의 비대위원으로 간다. 이것은 뭐 생각해 보기 어려운 카드인 것 같고 그것은 좀 뭐 국민들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있다가 가신 분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권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국무위원을 내려놓고 바로 당의 비대위원으로 간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가능하기 어렵겠다. 동의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 아닐까요? 장관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혁신위도 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누가 또 지고 총선을 준비할 거냐라고 할 때 그 뭐 한동훈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거명이 될 텐데 1, 2주 내에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준석 대표 속에는 이 말을 한 그 속내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야. 김기현 대표는 바지저고리야. 이런 일종의 비아냥이 좀 들어있는 예측처럼 저에겐 들립니다. 그 김 대표 이야기도 함께 꺼내긴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1, 2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1, 2주 내에 정리가 된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전망인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 이제 총선까지 본인이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인 상태고 혁신위 안이 나올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대위가 뜬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찍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한 장관의 최근 행보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그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제 거친 말싸움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검찰총장 탄핵 공방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도 좀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 어제는 부인의 봉사활동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이게 총선으로 향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전부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리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화제가 됐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같지 않은 장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각제 국가다라고 하면 그런 장관의 모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의원들을 조소하고 뭐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못 봐왔던 국무위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 지지자 입장에서는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또 공격을 받다 보니까 본인을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또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그 한동훈 장관의 부인은 국무위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안 하다가 이제 그 처음으로 나오니까 그 언론에 관심거리가 되고 그게 또 언론에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 모양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일종의 간복이다. 반응이 어떤지 일종의 간복이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한동훈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1, 2주는 아니지만 최소한 연말쯤 장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정도가 법무부 장관을 이어받으면서 그분은 불출마하고 입각하고 이런 카드 정도는 한 번쯤 현실적으로 상상해 볼 만한 카드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1, 2주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향후 국민의힘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뭐 앞서 여쭤본 비대위나 뭐 이런 이야기와 떠나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들이나 행보만 놓고 봤을 때 총선으로 가는 길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카메라 앞에 서는 부분들이라든가 발언하시는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그 부인이 봉사활동 나선 거는 이제 국무위원들의 통상적인 봉사활동인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미리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오전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원칙과 상식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일단 이상민 의원이 원래 합류하기로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회견 상황 자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질문 드려보죠. 다른 목소리를 공식화해보자. 그리고 비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어떤 원칙을 지키는 집단으로서의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비명계 모임이고 저분들이 그동안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 내부를 공격하는 역할들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상민 의원은 한번 과거에도 민주당을 나가서 당시에 자민련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나간다고 해서 이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칙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해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네 분의 성향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런 경험도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쓴소리를 내기 때문에 또 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좀 공격도 받고 하고 있는데 전 이분들이 정말 원칙과 상식에 맞는 활동을 해준다라면 민주당에도 쓴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계속해서 이재명 공격하기에만 앞장선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정치적 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좀 그 말을 조금 정화시켜내고 표현에 있어서의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좀 받아내고 이러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든 것 같은데요. 본래 뜻대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분들도 민주당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향후 보여주는지에 따라 입에는 쓰지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에게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말하자면 원칙과 상식을 굉장히 좋은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원칙과 상식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결성한 것 같은데 저분들이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얘기했던데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 원칙과 상식 분들은 아마도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친명계와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회관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밝힌 입장과 견해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좀 동참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워낙 숫자가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묵묵히 우리를 응원해주는 의원들도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허세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저분들의 목소리가 100% 잘못된 목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박용진 의원과 저분들을 좀 비교해 볼 때 박용진 의원도 수박이니 뭐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오로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정치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과 함께 한 대열에 안 서 있는 것이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오로지 이재명 공격을 위한 집단으로 혹은 본인 지역구의 친 이재명 인사들이 도전을 해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네 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목전에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내가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어 이런 부담을 이재명 혹은 당내 부담을 주어가면서 본인의 공천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반칙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박용진 의원과 저 네 분의 의원의 행보가 좀 달라 보이는 것. 이것은 저분들은 좀 사심이 있어 보입니다. 총선 과정에서의 경쟁에서의 어떤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오해를 일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선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 그저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 그 말 속에 옳은 말씀도 있어라고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저분들의 저 행보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뭐 40-5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허장성세처럼 보입니다. 네, 희망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어떻습니까? 향후 동참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덜 농참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좀 더 민주당 내에서 불만들이
분출되고 계파 간의 갈등들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뭐 이합 집산이 생기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지금 뭐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의 사당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눈치만 보는 그런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저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이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민주당 내 사정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 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제 최근에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성 의원이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직격하는 발언 내놓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대답을 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답을 안 텐데 이재명 당신 가서 정치적으로 사망하시라. 그래 없어져라 좀. 이런 말이에요. 요구 자체가. 안동이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출마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낙선되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덜 부끄러우니까 덜 창피하니까 거기에서만 묻혀 있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서 떨어져라. 누가 봐도 맞는 악담을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체급을 표현하면서 뭐 돈으로 표현한 것은 그다지 적절한 비유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원욱 의원이 정말 진정으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비명계의 목소리 뭐 불과 한두 사람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민주당 내 갈등을 굉장히 부풀리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저는 이원욱 의원이 저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곧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식 공격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지역에서 당선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뭐 갓 2년 정도 된 건데 2년 지나고 나서 지역구를 바꾸면 또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개항 선거에서 약속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못 바꿔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구가 안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다른 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원욱 의원은 3선의 경험이 있고 당직자로서 오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사제에 나가서 죽어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본인에게 분매랑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복귀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원욱 의원의 발언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서 이 대표가 어떤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험지 출마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뭐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이 대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같은 이유입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호남에 있는 주요 대표들이 다 국민의힘에 있는 주요 대표들이 다 호남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이재명과 그 민주당에 있는 주요 대표 정치인들도 영남 가서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뭐 3선 이상 출마 제한 이런 것들도 양당이 법으로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이 약속하지 않는 이상 서로 어느 당 먼저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당 대표에게만 두고 험지 출마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당신 정치 생명을 마감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저 뭐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연국 대변인께서는 이 대표 험지 출마 둘러싼 이재명 공방 대표 험지 어떻게 출마할 수가 보시는지? 없습니다. 할 생각도 전혀 없을 것이고요. 그 개항 을에 갈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개항 을이 얼마나 따뜻한 지역입니까? 거기에 딱 몸을 담그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본인의 의원직을 다음 선거 결과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치가 되는 것이고 당 대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험지 출마한다는 것은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군다나 뭐 그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특권들을 다 누린 경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달콤한 것을 버리고 험지에 출마한다 이런 것은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이고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뭐 탄핵을 계속 얘기하고 할 때 보니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을 하라. 그러고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이제 뭡니까 그게 재판에 말씀하시는 가능 지금 곧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위정교사 부분인데 위정교사는 그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자체가 뭐 한 6건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6건인가 60건 이런 건데 그건 대장동 사건의 자료에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아주 명확한 것이 와기 때문에 그것은 총선 전에 반드시 재판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총선 출마 자체가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불출마 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좀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공격을 할 때는 여당 대표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조금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상민 의원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 보수 이런 건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합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파생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이성윤 의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갈 떠나는 것이냐.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떠나는 거예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이제 제3세력과 제3세력에 합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더라고요, 가능성을. 그런 부분은 본인의 결단을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결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이 떠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는 말씀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의원은 한번 탈당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살아 돌아왔어요.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리하게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억울하게 공천을 안 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해가 좀 되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도전자가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대전시장을 했던 허태정 전 시장이 도전자로 나섰어요. 경선에서 지난번 대전시장 선거 때 경선에서 이상민 의원이 졌거든요. 사실 3명 나와서 3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허태정 전 시장이 유성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승부를 하면 허태정 전 시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경선하면 그냥 정치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본인이 당선이 될까라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나의 몸값을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쳐줄까라는 계산을 좀 할 겁니다. 비례로 모실게라고 하는 게 최대치 그 몸값일 것이고 혹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한다라고 하면 제일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선택을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이 흔들흔들하고 뭐 이러니까 어느 당을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선 동안 잠시 떠났다 왔지만 민주당과 함께 그 정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시던 눈물에 침 뱉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1%도 고쳐서 쓸 가능성이 없다라는 악담을 퍼붓는 것은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오염시켜 놓고 간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는 곳만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어떤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런 행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저는 다음번에 당선될 곳으로 당선 가능성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떳떳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